옛날 옛적 어느 나라에는 매우 독특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매년 한 번 모든 성인은 무지의 베일 축제라는 특별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축제는 존 롤스의 이론에서 영감을 받아 창설되었지만 그 누구도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축제의 날 도시 중앙 광장에 커다란 하얀 천막이 세워졌습니다. 축제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모두 천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는 신비로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막 안에는 온갖 크기와 색깔의 베일들이 걸려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베일들을 하나씩 집어 들고 얼굴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베일을 쓴 모습은 예술적이고 아름다웠지만 그들은 베일을 걸치는 동시에 마법에 걸린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사전 정보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직업도, 가족도, 심지어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사람들은 제한된 시간 동안 사회의 규칙과 제도를 자유롭게 논의하고 새로운 제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이들이 제안한 제도와 규칙은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제의 매력은 무지의 베일 아래에서 사람들이 논의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법과 제도를 설계하려 노력하니 자연히 좀 더 공정한 방식을 찾게 되었습니다. 영락없이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잣대에서든 지거기에 속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해 축제에는 평소와 조금 다른 이가 참여했는데 사람들은 이 인물이 마을에 나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낯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낯선 이는 베일 아래에서 벌어지는 토론에 크게 관여하며 다양한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쏟아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낯선 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바로 타고난 해안과 탁월한 지혜를 가진 전설 속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 해의 축제는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은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며 부의 공평한 분배를 도모하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계층과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을은 그 해 이후로도 오랫동안 발전과 조화를 유지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해가 바뀌어도 무지의 베일 축제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영감을 계속해서 얻어나갔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 특별한 행사 덕에 마을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무지의 베일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을 넘어 진정한 삶의 방식을 설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어느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흥미로운 사건이 생각납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하모니타운,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곳은 주민들이 화합과 공동체의 가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에는 최근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마을 광장에서 열린 탁자 위의 과일 바구니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이 과일 바구니는 마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과일을 담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전통으로 매주 열리는 이 행사는 넉넉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과일을 기부하고 다른 이들이 그것을 자유롭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바구니가 턱없이 비어있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실 빈 바구니의 배후에는 바로 마을의 어린 소녀 엠마가 있었습니다. 엠마의 가족은 대대로 과수원을 운영해왔으며 그 해에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기부한 과일이 다음 날이면 언제나 사라진다는 점이 너무 궁금해서 과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가져가 버렸습니다. 물론 엠마는 그럴 계획이 아니었지만 과일을 계속 가져가다 보니 중간에 멈추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입니다. 엠마가 바구니를 비운 사실이 알려지자 마을은 두 개의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엠마의 행동을 비난하며 그녀의 가족이 이 사건으로 인해 더 많은 과일을 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다른 쪽은 엠마의 호기심 많은 천진난만한 행동을 이해하고 용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논쟁은 심지어 마을 회의에서까지 이어졌고 회의는 끝이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을의 원로로 유명한 아가씨 마리아는 이 상황을 보고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등장하는 다양한 정의론적 관점을 적용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공리주의적 접근을 취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의 행복과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엠마의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녀의 행동이 결국 다른 주민들의 불만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공동체 전체의 행복에 해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엠마는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을 실행했으며 과일을 가져가는 것은 그녀의 자유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체주의적 접근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공동체의 탄탄한 결속이 깨질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과일 나눔의 전통은 그야말로 공동체 정신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의를 거듭한 끝에 마을은 한 가지 독특한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엠마의 가족은 앞으로도 과일을 기부하되 엠마의 호기심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녀에게 마을 도서관에서 주어질 호기심 강좌를 열게 한 것입니다. 이 강좌에서 엠마는 과일 과식물에 관한 지식을 나누며 마을의 다른 아이들과의 논의를 통해 서로 배우며 새로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마을 주민들은 각기 다양한 정의론적 시각을 경험하며 단순히 개인의 자유나 책임을 논하는 것을 넘어선 공동체적 가치의 중요성을 재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모니타운은 더 단단한 공동체로 발전하게 되었고, 엠마와 함께한 호기심 강자는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대충 19세기 어느 도시 선술집에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곳에는 모든 철학적 논쟁과 사상의 장이 되는 사회적 모임이 자주 열리곤 했습니다. 벌레머그라는 다소 이상한 이름의 이 술집은 저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장소였다. 어느 날 이 벌레머그 술집 에제렘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다. 그는 검은색 재킷을 입고 커다란 가죽 노트를 품에 안고 있었다. 제레미는 널리 알려진 철학자였는데 때로는 술자리에서 심오한 논의를 이끌며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곤 했다. 술집 중앙에는 커다란 탁자가 있었고 그 주위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가장자리에는 아가씨들이 웃음소리를 터뜨리고 있었고, 중앙에는 얼마 전 정치 견해를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였던 두 남자가 앉아 있었다. 제레미는 탁자로 다가가 자신의 노트를 펼치며 말했다. 여러분, 오늘은 공리주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주위가 조용해졌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제레미는 말을 이었다. 공리주의란 말입니다. 쉽게 말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옳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때 강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지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렇다면 그 말은 소수의 희생이 있어도 괜찮다는 말인가요? 제레미는 미소를 지었다. 오, 좋은 질문입니다. 공리주의에서는 결과적으로 최대의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결정이 옳다고 보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그 말이 소수를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리주의자는 모든 결과를 고려하고 가능한 최선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제레미는 이어서 생생한 예시를 들려주었다. 몇 년 전 나는 작은 마을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모두가 고통받고 있었죠. 그때 마을의 지도자는 수자원을 한 곳에 집중하여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 정책으로 이뇌물을 얻기 어려워졌던 반면 마을 전체적으로는 급수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났고 그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왔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제레미는 모든 이의 시선을 받고 있었다. 그래도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은, 제레미는 진지한 톤으로 이어갔다. 공리주의는 항상 쉬운 길이 아닙니다. 순간의 결정이 아닌 장기적인 결과를 염두에 두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코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순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복잡한 존재니까요. 토론은 계속해서 진행되었다. 사람들은 제레미의 이야기에 자신들의 생각을 더했고 때때로 열띤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날 밤 벌레머그 술집을 떠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은 그 자체로 벤담이 공리주의가 사람들에게 작은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제레미는 노트를 닫고 말없이 술집을 떠났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 가슴속에 깊이 남아 그들의 삶에 작지만 의미 있는 방향성을 주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벌레머그란 술집에서 시작된 공리주의의 이야기 덕분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인과관계에 대한 회의주의라는 흉의 이론을 주제로 한 철학 토론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 모임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과학자, 철학자, 그리고 평소에 철학에 별 관심이 없던 그저 호기심 많은 일반인들까지 모였습니다. 토론을 주재하는 사람은 철학에 조예가 깊은 노학자였지만 그는 자신의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기보다는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도록 장려했습니다. 노학자가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흉의 이론을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적용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모두가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젊은 실험 물리학자가 손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실험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실험에서 X를 하면 항상 Y가 일어난다고 말하지만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때로는 Y 대신 Z가 나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장비의 문제라거나 오류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흉의 이론이 생각났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Y가 항상 일어난다고 단정 짓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어 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실상 X와 Y 사이의 필연적 관계는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습관일 뿐일지도 모르죠. 그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참석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인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사회적 현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저 역시 어떤 사회적 현상이 다른 현상을 일으킨다고 확신했던 경험이 떠오르는군요. 예를 들어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범죄율이 낮아진다고들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교육을 받더라도 별로 달라지지 않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단지 통계적인 상관관계를 필연적인 이과로 착각하는 것 아닐까요?
이때 한 젊은 관광객이 손을 들었습니다. 철학은 잘 모르지만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저는 여행하면서 인과관계를 관심있게 보곤 합니다. 만약 제가 여행하면서 어떤 나라에서 복권에 당첨된다고 상상해봅시다. 그래서 저는 그 나라의 음식 예문을 가져다 준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그 음식만 먹고 다녀요. 비록 그것이 단순한 우연일지라도요. 하지만 제가 그 음식을 먹고 또 다른 좋은 일이 생긴다면 그때도 그 음식과의 필연적인 과관계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건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겠죠? 모두가 웃으며 그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학자는 그의 엉뚱한 예시에서 교훈을 건져냈습니다. 맞습니다. 흉의 이론을 적용하면 우리는 결국 수많은 인과관계의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가 보고 듣고 믿는 것이 진정한 필연적 사실인지 아니면 우리의 기대와 습관이 만들어낸 환상인지 항상 의문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임의 분위기는 더욱더 활발해졌고 각자의 경험담과 의견들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참석자들은 흉의 인과관계 회의주의를 하나의 철학적 개념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일상의 다양한 측면에서 사고해보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치 인생 자체가 거대한 의문부호로 가득 찬 실험실이라는 듯이 말이죠.